이제 교재 잠깐 볼 건데요. 자, 전당의 세액공제법 다시 한번 쓸게요. 워낙 중요합니다. 매출이 있으면 10% 빼기 매입세액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 구하고요. 자, 우리 영세율 사업자는 몇 프로 곱해요? 0% 곱하죠? 10%가 아닌 0%를 곱할 뿐이지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신고한다는 겁니다. 자, 가령 아까 앞에서 6% 수출하는 영세율이라면 0%겠죠? 매입세액이 3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30이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니까 매출세액 빵원, 매입세액 30. 음수가 나오니까 내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거. 그래서 일단 이것도 영세율 사업자도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10%든 0%든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합니다. 음수가 나오면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는 거죠. 네. 자, 이에 반해서 우리 면세사업자는 즉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요. 부가가치세 이런 거 없어요.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법 적용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 과세사업자의 전단계 세액공제법 원리고요. 자, 교재 정리 좀 할게요. 자, 제1절 부가가치세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의 개념 밑줄 그어있죠. 자, 우리 교재에서 제가 밑줄 그 내용들은 과거의 기출의 시험에 다 나왔고요. 앞으로도 나올 문장들, 시험에서 나올 문장들 밑줄 그어놨습니다. 각 거래 단계마다 서로의 창출한 가치 증가분이다. 이걸 우리가 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근데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 과세 유형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최종 A, B, C 사업자가 있죠. A, B, C 사업자가 있는데 자, 가산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구하자. 직접 구한 다음에 이 부가가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직접 구하자. 지대, 인건비, 이자, 이윤 여기다가 세율 곱하자. 근데 이론상이지만 실제로 이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죠. 맞죠? 네. 이거 다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방법이지 현실에서는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있고요. 매출에서 매입액을 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구한 다음에 몇 프로 곱해요? 10% 곱하는 거고요. 근데 이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직접 구해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개별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저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팔고도 있고요. 면세 제화를 또 팔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막 섞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딸기우유는 과세 제화고요. 10% 붙습니다. 그 다음에 흰우유는 면세 대상입니다. 쌀 면세 대상입니다. 교육 면세 대상입니다. 우리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근데 이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사업자의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뺀 다음에 10% 곱하니까 이렇게 품목별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출한 품목은 몇 프로 곱해야 돼요? 10% 곱하잖아요. 자,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다시 이거 만들었습니다. 국내 팔면 몇 프로 곱해야 돼요? 10% 곱하죠. 수출하면 몇 프로 곱해야 돼요? 0% 곱하죠.
근데 제가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팔고요. 이거는 수출 다 국내에서 팝니다. 그러면 이 품목별로 이런 식으로 10%냐 0%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사업자의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예산하기 때문에 즉 개별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 적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수출자도 이렇게 별도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어렵고 국경세용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정가 여부가 또 불분명합니다. 마치 내가 부담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부담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사업의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을 해서 10% 곱하니까 이런 품목별로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첫 번째.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이거 하고 이거는 0% 적용하고 이거는 10% 적용하고 또 사업자가 내가 쌀을 판매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쭉 같이 한다면 맞죠? 우리 보통 사업자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것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제가 옷가게도 하면서 그 다음에 교육학원도 운영하면서 해외 수출도 한다.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이렇게 품목별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각하기 쉽다. 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뭐 하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면세 적용하면 그거는 이제 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해요. 면세도 하고요. 과세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장에서 배울 겁니다. 과세는 10% 팔기도 하고요. 해외로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품목별이 다 틀리겠죠. 이렇게. 내가 파는 품목들은 다 틀릴 겁니다. 근데 따로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뒤에서 쭉 배울 겁니다. 나중에 이외도 갈 때는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래도 갈 때는 이 정도만 커버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어요? 아니면 세금기한서 입증해야 빼줍니까? 매입액 무조건 빼줘요? 아니죠. 매입세액 무조건 빼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전남의 세액공제법은 사업자 너가 부담한 세액을 세금기한을 통해서 입증하면 그 세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기한서 수수 기능이 있고 매입세액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은 공제받는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내용 쭉 배우면 이해도 할 때 보고 싶습니다. 매출 누락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 상호 간에 뭘 수사합니까? 세금기한서로 주고받죠. 네. 정가가 또 명확해지고 개별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를 적용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뭐보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 방법보다.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적용합니다. 자, 지금 100% 이해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법 전체를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 다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 어떻게 구했어요? 창출한 부가가치 직접 구해서 10% 때렸습니까? 아니죠. 간접적으로 구했죠. 어떻게? 자, 아까 사업자 C를 예를 들고 보면 600에 몇 프로 곱했어요? 10%. 사업자 B가 부담한 세금이 얼마였어요? 30이었죠. 이렇게 해서 최종 30 납부세액을 구했잖아요. 맞죠? 부가가치 300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 30 구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간접적으로 구했죠. 매출의 10% 사업자 C 그다음 매입세 결론은 똑같죠. 결론은 똑같지만 계산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 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전 단계에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 이게 뭐죠? 30이죠. 이렇게 납부세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 계산서. 자,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가액은 이 전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이다. 자, 600. 아까 A가 얼마 창출했습니까? 100 창출했죠. B가 얼마 창출했어요? 200 창출했죠. C가 얼마 창출했어요? 300 창출했죠. 싹 다 포함한 게 누적 부가가치 합이 600이죠. A, B, C 사업자 창출한 부가가치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600이기 때문에 600에 대해서 10% 때리고 이거 안 해주면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단계 요 30은 A와 B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요거를 빼줘야만 정확하게 A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 되게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경세 조정인데 생산지국 과세원칙의 단점 뭡니까? 부가가치세율 차이로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물건 값이 틀릴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자, 가격 왜곡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4절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영세율은 과세해요, 안 해요? 과세하죠? 몇 프로 곱할 뿐이에요? 0% 곱할 뿐이죠. 영세율 곱한다.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하기 위함이다. 효과, 완전 면세 효과가 있다. 대상거래, 수출이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갈 겁니다. 매입세액 빼줘요, 안 빼줘요? 우리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 빼주죠. 협력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자, 면세. 회계 처리는 참고 목적으로 보세요. 회계 처리는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참고 목적으로 보세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자, 면세. 면세 사업자 과세해요, 안 해요? 매출에? 과세 안 했죠? 매출세 이런 거 없잖아요. 취지, 역진성 완화. 넘어가겠습니다. 효과,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단계까지의 세액은 환급하지 않아 어떤 효과가 있다? 부분 면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본인, 아까 C사업자가 면세사업자면 본인이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30을 못 돌려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시 정가를 해야 된다? 소비자에게 정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건 가격을 600이 아닌 630에 팔므로써. 대상거래,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 아무래도 그러한 물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에서 이런 기초생활 필수품에 차지하는 비율이 클 거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자,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죠. 신고 안 하는 거니까. 협력 의무, 원칙상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이행할 의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게요. 원칙은 없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가지 이행해야 될 의무는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스로 최종 정리하세요.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 별표 해두시고요. 5장에서 중요합니다. 5장에서 1장 내용은 이게 뭐 단독이다 보다는 1장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여기저기 다 포함되는 거죠. 맞죠?
특징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완전면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그래서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자, 특징. 여기도 뭐 뒤쪽에서 이제 다 배우면 자동으로 해결될 내용인데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요거는 제가 맨 앞장 배우고 정리할게요.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발산됐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자, 국세입니다. 특징.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국세가 있습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중앙정부예요. 국가중앙정부. 이 세금에 대한 재원을 국가중앙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이거와 대칭되는 개념이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세금을 관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럼 취득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어디에 내냐면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뭐 광명시에 산다. 그럼 광명시에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은 광명시가 관리해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중앙정부에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세입니다. 국세. 간접세 배웠죠? 네, 간접세. 여러분들이 세금 부담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 납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간접세.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 법에서 딱 열거해놨어. 요거 면세하자. 나머지는 전부 다 과세하자. 일반 소비세입니다. 이와 대칭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개별 소비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세법 다음에 배울 건데요. 과세되는 것만 정해놨어. 고가의 샤넬 가방 사면, 고급 가방 사면 개별 소비세 부담해라. 처음부터 개별 소비세법은 말 그대로 개별이잖아요. 개별. 소비하는 품목 중에 이런 개별에 대해서만 세금 매기겠다. 그런 성격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요거 빼자. 나머지는 전부 다 하자.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 소비세. 자, 이 내용 별표 해두셔야 됩니다. 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배웁니다. 그때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차이점을 구분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시면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공부량이 적어져요. 차이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왜? 같은 소비하는 세목인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지급 과세원칙 다단계 거래세죠. 다단계 거래세. 지금 특징 총 8가지가 있는데 다 별표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단단계 거래세가 아니에요.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다단계 거래세. 각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자. 그 다음 소비지급 과세원칙이죠. 소비하는 나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해라. 국가를 넘어서 수출 이동한다면 물세입니다. 물세. 자, 물세라는 거는 재화 또는 용료, 이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지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소득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면 본인 연봉 받은 거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여러 가지 내가 본 소득 이익에서 빼주는 것들이 있어요. 즉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부양 가족이 적으면 세금이 좀 더 나오게, 부양 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좀 더 적게 나오게끔 그렇게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데 이에 관해서 우리 소비세는 물세입니다. 물세. 납세자 너가 부양 가족이 많든 적든 너가 나이가 들었든 많든 너가 아들이 몇 명 있든 없든 고려 안 합니다. 뭐에 대해서만 재화 또는 용력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물세라고 합니다. 인세가 아닙니다. 인세가 아닙니다. 물세. 정리해 두십시오. 자, 지금 내용들은 이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보기 내용에 보기 5번에 부가가치세법은 물세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보기 한 문장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쭉 관련된 중에 지금 배우는 내용이 보기 하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요. 자,
자, 이렇게 교재 정리했고요. 맨 앞으로 갈게요. 맨 앞에. 자,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 소득형, 소비형. 나머지는 다 했죠? 나머지는 다 했죠? 자, 나머지는 다 했고요. 일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했고,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2장부터 또 계속 관계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보지 마시고요. 다 보지 마시고요. 딱 두 가지만 볼게요. 자, GMP형 부가가치세는 최종 생산물의 합계액이다.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뺀 거다. 요거 두 개.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최종 생산물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거고, 총 매출액, 그 앞에 두 개만 기억해. 두 개. 두 개. GMP형도 매니에 두 개. 소득형도 매니에 두 개. 소비형도 매니에 두 개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GMP형. 두 번째, 소득형. 세 번째, 소비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 뭐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좀 어느 정도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이런 원리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는 이런 논리를, 소비형 특징 논리를 부가가치세법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앞에 우리 했죠?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시고요. 깊이 있게 보지 마세요. 다른 거는 전혀 없고, 우리나라에 다른 거는 전혀 없고, 오직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오직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거는 전혀 없고, 오직 이거 하나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GMP형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건데요. 중고등학교 때 뭐 GMP가 뭐다? 사회 수업 시간에는 배웠고요. 첫 번째, 최종 생산물의 합계라는 거는, 자, 하나밖에 없으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얼마냐? 얼마냐? 즉,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이거를 부가가치로 보자는 겁니다. 최종 생산물 가치. 자, 우리 이 거래에서는 뭐 기계라는 거 없다고 봤습니다. 기계라는 거 없다고 봤습니다. 자, 기계 구입 이런 거 없다고 보고, 그냥 중간재는 적어주세요. 갈래로 원재료다. 하나 적어둘게요. 중간재는 원재료다. 그냥 쉽게 말해서. 본문에 표시되어 있을 건데, 중간재는 그냥 쉽게 원재료다. 재료다. 보고요. 자, 이 총 매출액은, 요거는 각 사업자의 총 매출액이다. 이렇게 하나 적어둘게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은 기계장치 구입 이런 거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원재료만 사서 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GMP형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 이 금액은 뭐하고 같다? 각 사업자의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뺀 금액이랑 같다. 중간재 구입액 뺀 거랑 같다. 지금 최종 생산물의 가치가 얼마예요? 600이죠. 맞죠? 근데 이 600은 어떻게 나왔어요? 각 사업자의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 이게 전부 다 원재료다라고 한다면 A는 얼마예요? 100이죠. B는 얼마예요? 200이죠. C는 얼마예요? 300이죠. 합치면 얼마예요? 600 나오죠. 맞나요? 자, 다시. 자, 요 총 매출액은 이제 각 사업자의 매출액이다. A는 100, B는 300, C는 600. 거기서 이 중간재는 이게 원재료다. 쉽게 말해서 원재료다.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원재료다. 그러면 A는 없으니까 100, B는 300에서 100 되면 200,
C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원재료 300, 300이라면 300이죠. 맞죠? 이 합이 얼마죠? 600 나오죠. 맞죠?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 논리인데,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원재료만 사는 게 아니고 기계도 사잖아요. 기계 사면 뭐 해야 됩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거를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갈게요. 여기 자본재 구입액에다가 밑에다가 갈라놓고 기계 구입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쉽게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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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득형은 잘 보세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 우리 교재에다 합계나 적은 거는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쉽게 말하면 한 개만 있다면 최종성 가치. 여기다가 소득형은 감가비를 빼주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겁니다. 논리가. 우리가 지금은 기계가 없다고 봤는데 만약에 사업자 기계도 사면 너 혹시 감가상각비 처리하지 않을 거냐? 그 금액 뺀 거를 과세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와서 여기도 사업자의 총 매출액 여기 중간재 매입액 여기 감가상각비 이거를 그냥 과세상으로 보자. 단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소비형은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아예 자본재 매입액을 빼자. 자본재 구입액. 감가상각비만 빼는 게 아니고 자본재 구입 기계 산 거, 한 방에 산 거 다 빼자는 겁니다. 이 금액은 사업자의 총 매출액, 원재료 산 중간재 구입액 빼기 자본재 구입.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계다 라고 가정한다면 너 기계 산 거, 기계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 다 빼고 이거 전체를 하자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내용도 지금 100% 바로 이해 안 됩니다. 뒤쪽에 있는 내용을 쭉 여러분이 다 배우셔야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나라는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제가 기계 구입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기계 구입까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요. 소득형은 과세 대상을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감가상각비 끄는 거 있으면 그거 빼고 거기에 대해 과세하자라는 거고요. 소비형은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원재료 산 거에서 기계 살 때 혹시 매입세 부담했으면 그것도 빼줘라. 즉 최종 납부하는 세액을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자, 소비형은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재, 원재료 산 것뿐만 아니라 기계 산 것까지 전부 다 빼서 납부세액을 고하자는 어떤 이론적인 방법이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가 기계 장치를 사요. 자, 우리 여기가 과세 사업자를 할게요. 과세 사업자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계라고 했습니다. 기계. 회계학 배웠어요? 그럼 회계학 배우면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게 뭔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봐두시고요. 이게 기계입니다. 그러면 기계 사올 때 제가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 부담하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다 빼준다는 겁니다. 결론이. 자, 그런 내용이고, 요것만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 기억하겠습니다. 결론. 소비형 부가세 맨 밑에. 밑줄 그여 있죠? 어떻게 그여 있습니까? 사투리가 좀 심한데요. 어떻게 밑줄을 그여 있어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택하고 있고, 뭐다? 이런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아까 자본재가 뭐라 했어요? 기계라고 했죠? 빼준다는 겁니다. 빼준다는 거는 이 납부세액에서 빠져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적을까요? 사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런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 촉진의 장점이 있다.
즉 빼준다. 매입세액공제 빼준다. 기계상과 전체 다 빼준다. 네.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목 정도 기억하시고요. 제목 정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고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투자, 기계장치 산 거 사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전체를 빼준다. 빼준다는 말은 납부세액에서 빠지고 과세가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론적인 내용인데 이런 이론적인 논리가 부가가치세 법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1장은 수업 목적으로 충분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좀 풀고 기출문제 좀 풀고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집에 가서 뭐예요? 프리스쿨 들어야 되죠? 네. 지금 제가 1장부터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왔어요. 자, 1장부터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와서 쭉 나가잖아요. 맞죠? 2장으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3장으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왜? 진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스쿨 안 들어보면 이 각 단원 간에 연결된 꼬리를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프리스쿨에는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었어요. 주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4시간밖에 안 해요. 4시간. 오늘 집에 가서 TV 보지 말고요. TV 보지 말고 술 먹지 말고요. 4시간 듣고 오늘 주무시고 오늘 배운 내용 다시 복습하십시오.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속하는 겁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이거 안 들어왔다. 그럼 제가 다 쫓아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